중국은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인데, 근데 한 나라는 말은 하지만 시작할 의지나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인도다.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아. 맞습니다. 말은 진짜 많지. 유럽은 답이 없고 당했다. 뒷방으로 늙어가고 있다. 그냥 유학이나 보내라. 그렇죠. 갔다가 돌아온다. 한국은 드디어 한국입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북 언더스탠딩.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라는 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이거는 2부입니다. 2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 1부 너희는 왜 뭔가 인트로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자 언더스탠딩 이미 오셔서 중국과 미국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다 훑었습니다. 리콴유가 네. 누구고 그 리콴유가 본 중국은 어떻고 그렇죠. 미국 짱이다. 미국 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했으니까 1부를 보고 그리고 이 2부 이렇게 찾아오시면 그것도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되는 걸로 좀 잘 나가신다고 이제 선배. 꼭 찾아보십시오. 저희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 놓으니까 네.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1부를 찾았고 그리고 그걸 보시고 여기 2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 네.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했고 중국은 생각보다 너무 애들이 뭉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흩어지면 우리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생각보다는 중앙 집권화대 성향이 너무 강하더라. 절대 민주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민주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치 측면에선 변화를 기대하지 마라. 정치 측면에서 기대하지 마라. 그게 이제 리콴유의 일갈이었고. 그렇죠. 경제는 잘 될 거라고 봤지만 예상치 못하게 모든 걸 역주행하고 있다. 그렇다. 네. 미국은 그냥 좋다. 그 단점을 꼽자면 애가 너무 밝다. 애가 너무 잘난 척 많이 하더라. 너무 밝다. 애 너무 밝아. 그런 게 좀 자신감이 단점. 너무 충만이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그렇다. 애 좀 재수는 없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얘기네. 우리나라 뭐라 그랬어요? 얘기를 드려야 나 되는데 얼마나 잘 지적했는지 궁금해. 저희가 이제 중국, 미국까지 갔는데 몇 개 나라를 좀 더 돌고 오면은 그렇죠. 야, 왠지 역시 우리나라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주인공은 좀 지금. 늦게 아니야. 주인공은 좀 그래요? 늦게 나와야지. 먼저 이제 어느 나라 얘기를 하냐면 예. 저희가 중국 얘기했고 예. 미국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가야 되는 곳이 유럽이 있겠죠. 그렇죠. 유럽. 그래도 이제 전 세계 이제 3대 열강 하면은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EU, 유럽이 있는데 유럽은 되게 욕했을 것 같은데. 유럽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람의 그 정치관이랑도 안 맞고 근데 유럽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다 또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 게 사실 지금은 유럽이랑 미국이 너무 차이가 나버렸지만 네. 이 책이 나왔던 한 13년 그리고 한 10년 전후는 유럽도 그래도 미국이랑 마치 좀 대등한 정도의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치 그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어깨를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통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08년만 해도 두 나라 EU와 미국의 GDP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서구 언론에서 화제가 무엇이냐? 거의 지금 미국의 GDP가 유럽의 거의 2배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 그렇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더 높은 수준. 그리고 성장률 자체도 미국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2배가 되거나 이런 거는 뭐 차이가 엄청나고 이 차이가 얼마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일본과 에콰도르만큼의 차이가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두 대륙의 이제 운명이 갈렸고 네. 그러면 2013년에 유럽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보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매우 안 좋은데 유럽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통화가 있다. 유로 저거 절대 안 된다. 문제가 많죠 유로화가. 네, 유로화에 대해서 문제를 왜 지적을 하는? 이때가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기 때문에 사실 유로 문제는 많이 언급이 됐을 때예요. 네. 이콴유는 무슨 강조를 하냐면 유로 자체는 왜 말이 안 되냐? 그리스랑 독일이 같은 통화를 쓰는 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리스에 맞추면 독일 입장에서 너무 완화적인 그쵸. 거고 독일에 맞추면 그리스에게는 너무 빡빡한 거고 그렇죠. 그런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합리적이지만 둘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스는 방만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그렇죠. 갑자기 부자가 된 거니까. 그렇죠. 독일은 쉽게 돈 벌어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짱이랑 개미가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러면 그 집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문제라고 깨야 되는데
못 깬 이유는 뭐냐? 유럽인들은 전쟁을 너무 무서워해서 이걸 도저히 못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도 이 현실을 깨지를 못하고 유럽인들이 이걸 앞으로도 못 깰 것이다. 그래서 유럽은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침체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유로 재정 위기는 지나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그냥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어떤 나라가 우리는 망한다고 할 때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예. 끊임없이 비효율적인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고 보면 사람이 확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끊임없이 술 담배를 계속 하거나 이런 것도 내일은 다를 바 없지만 10년, 20년이 누적되면 확 그 건강이 차이가 나는 거랑.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랑 유럽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여기는 다 IT 기업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다 명품 기업이고 그쵸.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명품 거기는 명품 여기는 IT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리카뉴는 지적을 하면 자기도 유럽을 많이 가보고 유럽에서 유학도 했잖아요. 영국이지만 그렇죠. 자기가 가봤을 때는 거기는 이미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들 뭘 딱히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풍요로워. 네. 풍요로워. 그리고 자기들이 심지어 못 사는 삶도 유럽인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해요. 왜냐? 그들은 그냥 와인 마시면서 휴가 많이 가고 그거 자체가 그냥 가치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냐면 그래서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거래가 됐다는 거죠. 유럽인들은 암묵적으로 그냥 조용히 유러피안 라이프를 살되 옛날처럼 강대국 이런 거는 그냥 뒷방 늙은이로 살겠다. 이거를 근데 유럽인들은 그냥 쿨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 통화라는 걸 상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유럽 모든 나라 재무장관 다 없애고 재무부를 하나로 만들면 된다. 근데 그거 될 것 같냐? 절대 안 되죠. 된다. 한 왜냐하면 나라가 아닌데.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유럽은 자기 나라 전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합치긴 했는데 자기 나라 전통은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싹 다 하나로 모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계속 저 모순으로 안고 가면서 아름답게 늙어갈 것이다. 이야, 그럴듯하네. 그런데 정말 이게 10년 지나고 봤더니 그렇게 됐죠. 지금의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이 신나서 쓴 기사를 보면 미국인 유럽인들이 여행 사이트에 예약하는 숙소를 보면은 예를 들면 미국인 한 40만 원짜리 숙소를 예약하는데 유럽인은 20 얼마짜리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소비력에서 이미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유럽의 문제 뭐 그건 다 알겠는데 예. 또 다른 점을 지적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유럽의 복지를 지적을 해요. 복지. 그러니까 뭐 복지 많이 해서 게으르지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복지가 좋은 건 높은 건 알겠다. 근데 그걸 문을 열어놓고 하는 복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열어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국 그러니까 조선 시대 같은 데서 만약에 복지를 하면 조선 시대에서 복지 정책이 많아지면 그냥 조선 시대 조선 백성들이 누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전 세계가 다 이민을 다니고 세계화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딱 생각해 보면 인도에 정말 뛰어난 개발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느 나라로 갈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세금 복지는 없지만 세금이 거의 없는 나라가 있고 유럽이라는 복지는 좋지만 세금이 40% 50% 되는 지역이 있다. 유능한 인재일수록 유럽으로 안 가겠구나. 미국으로 가죠. 그렇죠. 내가 유능해서 자신이 있으면 다 미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신 없으면 유럽 자신 가야지. 없으면 유럽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무임승차가 일어나게 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성립하는 건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그러네. 자기들끼리 약속이 되어야지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유럽 딜레마구나.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쵸.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니까 유럽의 진보 진영에서는 외국에도 열려 있고 자기들끼리도 복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근데 유럽 잘 나갔었잖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나라 전체가 성장하고 미국에서 돈 퍼주고 모두가 잘 나가던 70년대 80년대는 가능했지. 근데 이제는 유럽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순이 드러나는데 그게 지금 표출되고 있잖아요. 미국, 유럽에서도 요즘에 극우 정당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탈리아 지금 총리인 멜라니 총리도 처음에 극우 인사다 막 나왔는데 제가 그 사람의 공약을 쭉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가족을 엄청 중시하면서도 또 복지는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예요. 이탈리아인들이 잘 사는 이탈리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다 옛날 신자유주의식으로 다 열되 복지 이런 것도 없애서 우리도 한번 경쟁적인 미국 같은 모델을 갈 것이냐. 근데 우리는 그거 후자 못하지 않냐. 그럼 문 닫고 가족적인 이탈리아인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 근데 이탈리아의 그 기본적인 정신이 인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나?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충돌을 일으키고 유럽 전체 시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 경영도 해보고 이랬다 그렇죠. 보니까 문은 다 열어놓고 복지는 늘려놓으니까 이 다 프리라이더들밖에 올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은 미국 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목숨 걸고 배 타고 유럽으로 그쵸. 가는 거고. 애초에 미국보다는 거기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였던 것 같은데 유럽을 가는 화물선을 주고 탔는데 미국으로 갔을 땐 미국은 가기 싫다. 아, 힘들다.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이 복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이민 가정에서 가족 수당, 그 육아 수당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된 게 뭐냐면은 근데 북유럽은 잘하고 있지 않냐. 북유럽은 복지도 복지국가 하고 뭐 다른 그쵸. 것도 잘 잡지 않나. 성장률도 굉장히 좋다. 북유럽은. 그래서 리컨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북유럽의 특성이 뭐냐면은 일단 인구가 적다. 그리고 북유럽은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민족 국가라는 거예요. 북유럽은 상대적으로 뭐 핀란드인들은 핀란드 핀족에 살고 있고 예. 각 나라별로 자기들만 동질성이 매우 강한 거라는 거죠. 이민자가 많지 않다. 이민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건 복지는 무엇이냐면 가족이 확대된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족이라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야 세금도 많이 내고. 그쵸. 그리고 혹시 어차피 네가 내가- 잘못하면 지켜주는 거고 하는 그쵸. 거지. 근데 어느 갑자기 모르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타먹을 거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순간 이건 균열된다는 그렇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북유럽은 가족적인 복지 사회를 꾸렸기 때문에 저게 유지가 된다. 야, 그 되게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요즘에 스웨덴에서 요즘 극우 정당이 엄청 득세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스웨덴이 그 시리아 난민 사태 이 전후로 해서 이슬람 난민을 엄청 많이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스웨덴도 그 진보적인 나라니까 문을 오픈을 해놨지만 예. 이 리콴유의 딜레마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웨덴을 거의 유럽 총기의 수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유럽 갱스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슬람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엄청 생각보다 가족적인 나라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예. 그리고 시스템이 거기 안 맞춰져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요즘에 유럽이 그 네덜란드를 유럽의 나르코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 너무 융성하고 막 네덜란드인 정치인이 마약 그 집단한 갱한테 총 맞고 죽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일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세상에. 네덜란드 정치권에서는 마약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예. 총 맞을까봐.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이 문을 열어놓고 하는 이 따뜻한 복지라는 게 한계가 오는 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스웨덴이 거의 매년 2,000명 정도의 난민을 받고 있다. 예. 근데 이때 기준으로 한 난민이 8만 명 정도인데 이렇게 계속 받아서는 과연 스웨덴이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유지할지 지켜볼 일이다. 얘기를 그렇게 해요. 얘기했었어요. 네. 오호. 결과가 드러날 것 했는데 결과가 드러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2015년쯤에 아주 수만 명, 수십만 명 단위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예. 이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들은 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따뜻한 국가를 유지해야 돼 하지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냉철하게 평가했을 때는 그 논리가 모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우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섬뜩한 게 사실 우리도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받아야 된다고 이민 하는데 정책이 우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 또 우리의 화두가 복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게 양립할 수 양립할 수 있겠느냐. 없겠네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네요, 딜레마가 딜레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쉽지 않겠네. 그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뒤에 나라, 그러니까 미국, 중국을 빼고는 인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 이민 문제에서도 그 복지 얘기를, 그러니까 항상 이민, 복지 무조건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에 대한 총평은 어떠냐? 유럽은 답이 없고 망했다. 뒷방으로 늙어가고 있다. 그냥 유학이나 보내라. 갔다가 더 돌아온다. 케임브리지 옥스포드로
유학생 많이 보내놓고 걔네들 거기 심심하고 지루해서 못 살 거다. 다 돌아올 거다. 그래서 유럽은 그렇고 한국은 드디어 한국입니까? 하나만 들렸다가 하나만 한국으로 하나만 오겠습니다. 들렸다가. 네. 어느 나라? 요즘에 가장 핫한 나라 인도지. 맞습니다. 요즘 인도는 진짜 핫합니다. 굉장히 안 좋게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가지잖아요. 인도도 얼마 못 간다. 네. 지금 시각이. 그리고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다. 어. 그리고 저 봐라. 저 뛰어난 IT 인재와 심지어 민주주의도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네. 얘기를 하는데 리콴유가 인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뭐냐면요. 싱가포르가 인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리고 인도인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예. 평가는 어떤가? 궁금하다. 매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왜, 당연히 왜, 그렇겠지. 왜? 아니 그렇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보는 인도가 어떻겠습니까? 인도는 가능성의 나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말레이시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 말레이시아에 살았다고요? 6개월 살았습니다. 오.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인도 사람들이 항상 많은데 인도계가 많고 이주자도 많은데 인도계들에게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인도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게 인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좀 저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와서 그렇기도 맞아. 하겠죠. 그런 마찰도 있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인데 어쨌든 네. 근데 한 나라는 말은 하지만 시작할 의지나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 그 한 나라가 그게 인도. 그게 인도다. 정확히 왔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 말은 진짜 많지. 쉽게 말해서 말이 많다는 건데 어. 이거는 또 그 이칸의 특징 감안해야 되는데 어. 자기가 봤을 땐 민주주의라는 게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예.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근데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굉장히 서방에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경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절대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단일하고 너무 목소리가 세다. 지방 정부 목소리 다르고 여기 목소리 그렇습니다. 다르고.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저 정도 단계에서는 저게 굉장한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말이 많다는 게 처음엔 할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향해서 못 나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인도는 너무 역사가 깊은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낳은 패단이 뭐냐? 카스트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여기 출연하셨던 뭐 유튜브 출연하시는 인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도 그것도 없어져 간다는 긍정론이 있고 그거 깨기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경제 전문가분들은 나오면 카스트 제도가 그래도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정작 인도 전문가들은 카스트의 벽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거 깨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리콴유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카스트 제도 그 무게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하나로 뭉치는데 너무 힘든 요소이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급의 나라로 훅 올라갈 거라는 건 너무 섣부르다. 저거 할 때도 인도가 결국은 중국처럼 클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2013년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책 나왔을 때도 이미 중국은 성공을 한 게 보이니까 다들 그때 당시 이머징의 시대였다는 거죠. 막 예. 이머징 마켓에 엄청 관심을 갖을 때니까 다음 중국은 어디냐 막 찾아다니던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찾은 게 인도였는데 국제 사회에서는 리콴유는 인도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한 겁니다. 뭐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나라는 저래서 문제고 얘기하면 그럼 너는 미국이랑 중국 말고 괜찮은 나라가 없다는 거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리콴유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을 만났어요. 미국 닉슨 대통령. 닉슨이 그때 중국이랑 수교하려고 하니까 리콴유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러 온 거예요. 당신이 이제 중국을 잘 안다면서 좀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나무 중에는 혼자 자란 나무가 있고 덩쿨 나무여서 막대기가 있어야 자란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해라. 요지는 중국은 그러니까 알아서 자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닉슨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덩쿨은 누구고 나라는 누구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4개를 꼽습니다.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아시아 나라 4개. 한국, 중국, 일본, 하나 껴주면 베트남. 이 4개만을 얘기를 해요. 일본은 이미 그 당시에도 잘 나가고 있었을 때고 한국과 특이하게도 베트남을 얘기를 했다. 야, 그거 제대로 보긴 했네. 근데 정말 제대로 본 거죠. 진짜 제대로 봤네. 정말 이미 70년대에 될 만한 나라들은 아시아의 이 4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뭐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도 있고 한데 보면은 의외로 경제 발전하는데 이 유교 문화권, 성리학 문화권이 엄청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열심히 받고 중앙에 딱 일사불란하고 한 나라들이 그렇죠. 성장을 잘하잖아요. 교육 체계가 잡혀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딱 중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딱 있는 거잖아요. 다 약간 일사불란함이 강조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 일사불란. 교육 열심히 받아야 되고 어. 서로 간에 그 압력이 세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 어. 그리고 뭔가 중앙 집권은 돼 있어서 나라가 어. 체계가 잡혀 있는 나라들. 음. 그래서 이 동남아 얘기를 하는데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다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해요. 저 나라들은 한 게 있다. 근데 실제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만불 정도에서 거의 10년 넘게 탈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멈춰 있죠. 네, 그 동남아시아 쪽이 거의 다 태국도 그렇죠. 트랩에 갇혀 있는데 어찌 보면 그나마 인도네시아는 조금 가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 중국의 과거의 역사, 중국도 역사가 깊고 인도도 역사가 깊은데 중국은 역사의 교훈이 야 우리가 뭉쳐야 산다. 그쵸. 흩어지면 죽는다가 결론이었을 텐데 인도는 왜 역사의 교훈이 흩어지자였을까요? 인도의 지형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어. 인도는 모양은 지금 보시는 게 딱 한 나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 인도의 지형도를 보면요. 가운데 고원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음. 고원도 그 자체의 그 지형을 이루고 있고요. 또 그 고원을 지난 남쪽은 민족도 다르고 또 분절돼 있어요. 언어도 막 다 다르고 막 그렇게. 언어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다르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워낙 그런 숲풀도 울창하고 하천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 분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내내 그 상위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 상위 계급이 이민족 출신들이 와서 북쪽을 다스린 적이 오래됐었거든요. 피지배 계층과 지배 계층도 다르고 서로 융화도 안 되고 아하. 그리고 또 무슬림이 한동안 통치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불교의 발상지였던 데다가 예. 지금은 힌두교를 믿잖아요. 어. 그러니까 종교도 종교적으로도 다양하고. 다 찢어져 있고. 근데 중국은 이미 진시황 때 통일의 그 기치를 들었었죠. 그 전통이 굉장히 일어났고 그래서 인도는 통일된 게 대영 제국이 통일시킨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대영 제국은 성공했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와서 쟤는- 한 나라로 만들어줬어. 그래 쟤는 우리가 뭐 국제기구 같은 거죠. 옆에 동네 김 씨랑도 안 친한 것 같고 어. 박 씨랑도 안 친한 것 같아. 어. 그러면 우리 그냥 그래 뭐 기분 나쁘지만 엄청 센 것 같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리콴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본 한국. 그래도 일단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국은 그래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그래, 한국은 가능성이 있지. 한국은 굉장히 좋게 평가한 나라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죠. 어. 그리고 자기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성공 방식을 한국도 그 경로를 밟아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면한 나라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다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는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예. 하지만 어. 원래 하지만- 뭐든지 다만부터 잘 어.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나라 인구 문제를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2013년에 네. 뭐 그때도 문제 많이 있었죠. 그때도 그때도 많이 사실 문제였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일본 챕터에 한국이 할 말이 더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일본은 강대국에서 그저 그런 나라로 떨어지는 나라. 이게 챕터 제목이거든요. 일본이 네. 근데 그 책 내내 인구 얘기만 합니다. 인구가 그렇죠. 줄어들면 안 네. 된다. 이 나라는 인구보다 근데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빨리 간 거잖아요. 지금 예. 인구 구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이 책에도 당연히 자기 나라니까 싱가포르 장이 있거든요. 예. 싱가포르 장도 거의 다 인구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음. 일본은 왜 실패했는가 음. 보면은 일본은 너무 폐쇄적인 나라였다. 그러니까 애를 낳게 못할 거였으면은 이민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가족적인 국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민을 하나도 안 받았다. 거기 현지 신문 기자랑 대담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아까 스칸디나비아는 복지가 가족적인 게 잘 됐다고 했지 않냐? 그럼 일본 같은 나라는 가족 한 민족이니까 복지 국가로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리콴유는 근데 안 했잖아. 이게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이런 게 너무 늦었다. 차라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가족적으로 복지적인 국가가 먼저 됐으면 출산율 문제도 그쵸. 해결이 됐을 텐데. 그쵸. 결국은 더 닫고 그 모든 자원을 출산에 퍼부어 보든지 아니면 다 열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던지였을 텐데 둘 다 안 했다. 스탠스가 명확해야 되는군요, 그러님.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둘 개가 애매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되게 애매한데. 네가 애를 낳으면 우리 사회가 키워줄게라고 하는 그게 안 확실한 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내부적으로 그냥 아이를 낳을 그쵸. 텐데. 그렇죠. 아, 우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그래서 계속 인구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한국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잘하는 나라는 평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리카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잘하고 있다고 봤어요. 13년도만 해도 한국이 그리고 잘 나가던 때거든요. 사실 그렇죠. 금융위기도 잘 이겨내고 산업적으로도 오히려 그 반도체 전성기가 다가오던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구 얘기를 읽다 보면은 인구 얘기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싱가포르는 그러면 잘했냐? 봤을 땐 거기도 비슷하죠 뭐. 사실 싱가포르도 지금 출산율이 1.1명이거든요. 네. 사실 0.7명인 우리가 봤을 때는 양반이지만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가 이 인터뷰를 하던 시기쯤에 인구가 400만 명이었어요. 네. 지금 인구가 몇 명이냐면 550만 명입니다. 와. 싱가포르는 무한 이민 계속 받아서 와. 우리는 그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리콴유의 가장 큰 유언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우리는 복지국가 그런 거 하지 마. 아, 그런 건데 노선이 명확한 그쵸. 거네. 명확한 거죠, 명확한 거죠. 우리는 어차피 나라도 작고 그런 걸로 안 되고 막을 수도 없고 그쵸. 그냥 인구 많이 유입시켜서 그냥 우리는 앞으로 산다. 여기서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주면 고급 인력들이 올 테니까. 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길인 거잖아요. 이민 아니면 복지.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리콴유는 이 복지 쪽은 별로 희망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리콴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 막 나 애 낳으면 1억씩 주면 된다 이런 얘기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도 그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리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출산은 뭐가 다르냐면 그냥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본질적인 거 그냥 심플하게 보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에는 돈 없어서 못 낳은 것도 있지만 지금 돈 좀 낳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애를 낳는 젊어서 애 낳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그게 핵심이다. 그럼 돈은 지금 와서 퍼부어줘 봤자 답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줘 보든가. 근데 어차피 실패할 거다. 어차피 실패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이민으로 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35세, 36세 막 이렇게 이후에 많이 나으니까 초혼 연령이 높아지니까 여성들의 그 난자 냉동 같은 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까? 이런 얘기를 요즘 우리나라는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그때 기자가 리콴유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 리콴유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늦출 수 있는 유인만을 제공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더 즐길 시간을 주게 되면은 그리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적인 해결책이 그쵸. 아니라는 뜻이군요. 많은 부작용이 의학적으로도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기는 미봉책이다. 그쵸. 그게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반론도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정말 애를 낳고 싶은데도 그 살림때 못 낳는 사람들은 뭐 없다는 있겠죠. 거냐? 물론 있죠. 그 복지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효한 건 아닌 것 같다. 해결책은 아니라. 그렇죠. 2013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민밖에 답이 없다. 이거인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그렇죠. 사실 한국도 지금 그래서 이민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족적인 국가라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민으로 간다는 건 한국인들의 복지를 경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민도 그래.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으니까 복지 요구는 많아지잖아요. 복지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처럼 된다? 유럽처럼 된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나이든 국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서둘러 빨리 받으면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올 테니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벌면 복지를 그렇게 늘리지 않더라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빨리 해야 되는 맞는 게 얘기긴 맞죠. 한데 아니 근데 저는 지금이 되게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한국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세계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사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민을 정도의 차이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전 세계 분위기가 이민 유치를 두고 경쟁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전 세계가. 미국 같은 나라도 인구가 너무 부족한 나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미국 새로운 취업자 25%가 이민자라는 거예요, 요즘.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람이 너무 모자라 세계 인구를 다 빨아들이는 상황인데 지금 독일, 영국 서로 이민 유치하겠다고 난리거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놀러 가거나 뭐 그냥 관심 있어서 홍콩,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놀러 다녀 보면은 그 지역은
거의 이민자들끼리 영어가 거의 통하고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어권이 다 통하고 이미 자기들끼리 이민 네트워크가 엄청 강해요. 예. 필리핀 그 가정부들의 네트워크라든지 뭐 인도인 네트워크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서 거기는 마치 우리나라나 유학 가듯이 이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한국은 그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요즘 매력적인 국가가 됐지만 이민을 갈 나라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너무 먼 나라가 돼버렸어요. 한국이. 너무 외딴 나라야, 외딴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을 열면 막 이민자들이 몰려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민자들 분위기. 고급 인력 같은 경우도 한국은 인근 구조가 되게 뭐랄까 경직돼 그쵸. 있어서 돈을 많이 주고 뽑을 수가 없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 싱가포르 가는 이유가 싱가포르는 대표이사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표이사보다 더 받으면 불경이라고 안 된다. 절대 안 온대. IT 기업들 중에서 네. 막 개발자 슈퍼 개발자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 직급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체계 안에서 최고 연봉을 맞아요.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체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게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안 세상에. 된대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미국 갈지 한국 갈지를 결정하는 시대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 문제는 리칸유가 확실히 전문가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민을 앞으로 고민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고민한 건 정말 다 읽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숙제가 크네.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인구가 적고 우리도 그냥 쏙딱하게 그냥 복지국가로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니칸이 이미, 말은 그렇죠. 이미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집어넣을 예. 그걸 낼 세금이 없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인구 구조에서는 복지국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령화가 된 그러니까 인구 감소일 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민, 두 번째가 복지를 늘려서 어떻게 더 낳게 해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자동화와 로봇화를 정말 극항으로 가서 사이버펑크 같은 요즘 가끔 얘기 나오고 가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AI랑 로봇화로 예. 최대한을 해본다.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산업화 로봇 1등이 일본이거든요. 사실 예.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인데 그렇긴 하지만 노동경제학 하는 얘기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은 그거는 조족지혈이다. 세 가지 갈림길 앞에서 정말 아니면 유럽의 길을 갈 것이냐 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한참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리쿠안유는 독재자냐 아니면 진짜 싱가포르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영웅이냐. 그쵸. 막 논란이 있었는데 리쿠안유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싸웠죠. 대통령 전에 논쟁을 막 하고 포린 폴리시라는 세계 그 굴제 그게 외교전 저는 문제에서. 되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적 가치가 있다. 그쵸. 리쿠안유는 야 아시아는 아시아적 특수한 민주주의가 있어. 리그 한유는 어. 그때부터 일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 민족성을 기본이다. 거기서 잘해야 된다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 주장하는 분이었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면은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했던 당시 민주주의 시스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걸 이제 싸운 거였는데 어찌 보면은 한국은 리쿠안유가 보면은 뭐 그래도 서구적인 민주주의를 잘 하고 가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인구 문제를 잘 해결해야 정말 숙제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싱가포르는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싱가포르 요즘 너무 잘 너무 잘 나갑니다. 나갑니다. 너무 잘 나갑니다. 요즘 잘 나갑니까, 요즘 싱가포르? 난리예요. 아시아 본부를 홍콩이 몰락할 때 서울과 싱가포르를 두고 막 저울질을 하던 때가 5, 6년 전쯤이었는데 싱가포르 승 완벽하게 완승. 승입니다. 완승. 완승. 아무것도 없죠 한국으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그 뛰어난 엘리트들도 젊을 땐 홍콩에서 일하고 싶어 한대요. 자기 가정 생기고 하면 핫하구나 핫해. 네. 홍콩. 가정 생기고 하면 싱가포르 가서 얌전하게 키우고 싶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리쿠안유는 재미없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지만 잘 살긴 엄청 잘 산다. 그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BTS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요? 싱가포르 영화 영화가 없는 그치.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없고. 예술을 하려면 좀 구김살이 있어야 그렇지. 싱가포르에는 또 언더스탠딩도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화이팅. 재밌네요 오늘도. 리쿠안유란 사람의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한번 좀 지금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번쯤 네.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네요. 우리 남국민님을 계속 모시려면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자, 미니빈스 로스터리. 요거 요즘 조금 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 미니빈스 로스터리 커피 맛있으니까 많이 사주시고 오독의 즐거움. 남국민 작가의 첫 책. 많이 사주시고 꽤 잘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네. 어? 아직은 더 아직 좀 열심히- 부족합니까? 아직 더, 네. 아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네, 오독의 즐거움도 많이 사주시고. 자,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